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줄 좋은 글은 메모해 놓고 읽어야 할 삶의 지혜 8가지인데 8가지 중에서 7번째, 슬펐던 순간은 빨리 잊고 감사한 마음을 채우세요. 내일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일요일 날은 방송을 하지 않아서 내일 것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의 삶의 지혜, 8번째로 잠들기 전 하루에 있었던 좋은 일을 기록하세요. 감사한 스마일도 슬펐던 순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저도 아무튼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졌고, 감사한 마음을 갖다 항상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정말 소중하게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지금 방송을 하는데 토요일까지 방송을 하면서도 주변에서 많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무튼 오늘 그러니까 이 순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낼 거고요. 8번째, 잠들기 전 하루에 있었던 좋은 일을 기록하세요. 저도 이제 메모장에다가 좋았던 것들을 또 기록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메모해 놓고 읽어야 할 삶의 지 8가지 첫 번째부터 8번째 이거를 캡처를 해서 본인이 꼭 한번 본인의 노트북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서 꼭 하루에 한 번씩 되새기면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분양가 상한제 및 주택 청약 제도의 변천에 따른 장점과 전망, 최영상님,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최영상님 관련해가지고 글을 토대로 감사스마일 생각을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제도는 정말 많은 지금 변천이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시대적 환경이라든지 출현한 특수한 주택 정책으로 잦은 변천을 갖다가 거쳤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쟁점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 현재 상태에서 주택 경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두 제도의 향후 방향성을 갖다가 한번 점검을 하고 어떠한 결론은 없습니다. 감사스마일도 결론을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주택 청약 제도라든지 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고 또 어떤 것들이 이런 쟁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또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관련해서 최영상님의 분석했던 글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먼저 새로운 주택 공급 체계의 출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는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에 기인해서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에 신속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위한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입됐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블로그에다가는 이 자료를 갖다 그대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감사스마일 TV 블로그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은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PDF 파일로 해가지고 링크를 갖다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말 대규모 주택 용기 공급을 위해서 공영 개발 방식이 대두됐고 택지 개발 촉진법이 도입되면서 일명 이게 택촉법인데 공영 개발 방식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영 개발 방식이란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공공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해가지고 일괄 구매 후에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한 다음에 공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청약 가입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택촉법이 이제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발 공급되는 주택 건설 용지 및 공공시설 용지 택지를 지정권자인 특별시장이라든지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한 지역을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또 되살아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택촉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선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청약제도로 연결되는 이제 공영개발 방식의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 체계가 도입됐고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주택 공급 체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짚어드리면 대규모 주택 공급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하고 청약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주택정책 체계하에서 이렇게 공영개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발 이익을 수분양자에게 환원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선분양제는 주택건설기업, 분양가 상한제, 주택청약제도 같은 경우 주택수요자,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해서 정부, 이제 기업, 이제 주택수요자를 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변천 및 쟁점을 갖다 보시면 77년에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고 81년 1분기 때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 제도가 대형 평형에만 적용되도록 정책 강도가 완화됐습니다. 그러다가 81년 이후에 또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주택의 또 주택 가격이 급상승해서 다시 한번 이로 인해서 분양가 상한제는 다시 강화됐고, 이어서 이제 89년에서 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토지 공개념의 적극 도입을 주장한 한편 주택 200만 호 공급 계획을 본격화하는 가운데서 기존의 정책 강도를 또 완화한 원가 연동제를 갖다 이때는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릴 텐데, 주택 200만 호 공급 이후에 주택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서 분양가 자율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됐는데, 98년도에 또 외환위기 이후에 또 분양가가 전면적으로 또 자율화됐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또 주택시장이 상승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분양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또 2002년 이후 노무현 정부의 지방계획 발표로 인해 가지고 이제 8월 31일 대책에 포함되어 있었죠. 2005년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다시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또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했다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오르락내리락을 했었다는 거죠. 2017년 들어가지고 또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주택가격이 또 다시 상승을 하니까 또 이때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변경하는 강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지난 2019년 주택시장이 부활됨에 따라서 다시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고 주택가격이 하락이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또 해제가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변천상을 보면 77년부터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해가지고 최근에 2019년 11월 달까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까지 이렇게 지금 규제했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렇게 변천 과정에서 보듯이 주택시장이 침체될 때는 자율화에 가까울 정도로 완화되고 또 주택시장이 과열될 경우에는 다시 강화되는 등 비일관적으로 이제 운영된 경향이 상당히 컸고, 또 분양가 상한제는 기업 입장에서 제약 요인이나 정책적 기대 효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신규 주택의 공급을 입축시켜가지고 주택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는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정부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가격 정책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자가 촉진 및 시장 진입에 관한 긍정적인 효과 또한 인정되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잉여 가치가 교환되는 효과 또한 인정된다라고 지금 보는데, 이게 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견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지고 분양을 갖다가 받으신 분들은 이익이 되지만, 분양을 갖다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구축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또 나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재고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가격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또 못한다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청약 부적격자로 해가지고 이제 한 7세대 정도 나왔던 그런 걸 제가 기사를 보니까 또 로또 아파트죠. 또 시세 차익이 한 7억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다 청약을 갖다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택 시장은 더 이렇게 또 안 좋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택 청약제도의 변천 과정 및 문제점. 그러니까 주택 청약제도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변천 과정을 가졌었는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망라하는 아파트 분양이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고, 청약제도 하에서 예금의 종류 및 예치 금액 등에 따라서 분양 가능한 주택 규모가 제한됐으며, 89년도부터 이제 저소득계층의 민간주택 분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청약부금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제 청약예금 가입자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됐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이제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청약을 갖다가 청약통장을 만들었고, 청약제도 가입 추이를 보시게 되면 표로 보시면 2014년도에는 1095만 명 정도 됐다고 하면 지금 2021년도에는 2070
2,737만 중에 거의 147만이 더 늘어났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약이 거의 다 대한민국 5천만에서 거의 2명 중에 1명은 다 정말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이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주거 취약계층, 특별공급, 다양한 정책 목표가 추가됐고, 시간 지남에 따라서 이제 가구 형태의 구조 변화 및 수요가 다양해지고 이에 제도가 대응하면서 청약제도는 정말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면서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약제도 주요 변경사항은 1977년부터 2019년도까지 정말 많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순위에 해당되고 청약자의 가점 및 청약 여부를 결정지게 되었으나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이게 또 불만이 상당히 또 증가되어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 청약제도의 문제점이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너무 빈번하고 또 정책 변화라든지 정책 대상 조율 실패로 인해서 정책 형평성에 관한 의견 충돌이 큰 문제점이 꼽히고 이제 주택 청약제도가 정말 20회 정도가 지금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7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약 140회 이상 개편됐다. 그리고 2017년 들어서는 4년간 약 20회로 변경 횟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2,700명 이상으로 너무 많아지면서 청약 가점에 도달하는 기간이 점점 장기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청약을 갖다가 해서 당첨되면 로또 당첨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조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청약 제도를 정말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청약 제도는 제도 자체적으로 과도한 자본 차익의 경험을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제공한다는 문제점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수의 청약 당첨자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을 갖다가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또 드릴 수가 있고, 또 개발 이익의 재배분이라는 측면에서 토지 개발의 이익을 수분양자의 이익으로 전환해주는 효과로 정말 일부, 그러니까 정말 특혜를 갖다 받는 분들, 그러니까 청약 당첨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청약 당첨돼가지고 아파트를 장만하신 분들은 불만이 없겠지만 청약이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만이 쌓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및 청약제도의 전망과 시사점.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제도가 기본적으로 주택 경기에 영향을 받고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경향 확대라든지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임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는 또 과거와 같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고 청약제도 또한 가입자 수 감소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에 주택개발 사업의 경향이 도심 내 아파트 단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동하고 있고 또 일기 신도시 또 특별법이 내년에 또 들어가게 되면 일기 신도시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재건축으로 이제 변화가 될 거니까 이런 것들도 분양가 상한제 및 청약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제도는 고착화된 우리나라 고유의 주택 공급 체계의 한 축으로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공급 체계 전반을 같이 손봐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체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결론을 갖다가 짓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결론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제도가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민간에서 주택 공급이 더 저해가 되고 또 이익이 나지 않는데 민간 시행사라든지 건설사에서 짓질 않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나 있고, 이 청약제도가 거의 소수의 뭐 정말 100분의 뭐 한 10 정도, 한 10%의 정도의 무주택자 서민을 위해서 이런 청약제도를 갖다가 계속 해 나가야 되느냐. 물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40대, 50대, 또 10대는 또 60대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무주택 기간이 또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청약을 갖다가 또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첨제를 갖다가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또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시장의 부침에 따라서 강화 및 완화를 반복해온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청약제도가 주택 청약예금, 그러니까 지금 맞는 주택 청약 통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반 형성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이제 대기 수요 형성으로 강력한 또 이제 어차피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청약을 갖다 기다리는 이런 대기 수요를 갖다가 또 계속 양상을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주택 물량 배분 문제라든지 청약 가점 문제들 때문에 다양한 갈등 요소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가 또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방송이 좀 다소 길었는데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청약제도 관련해가지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많이 편찬되어 있다. 그리고 청약제도가 정말 많이 이렇게 변화됐었다라는 것들을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주택 청약제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주택 그 경기가 지금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기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지 주택 가격이 또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이런 것들 논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주택 공급 체계가 어떻게 좀 마련이 돼야 되고, 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 무주택자들만 3기 신도시를 갖다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1주택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희망하시는, 물론 다주택자들한테까지 제가 3기 신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1주택, 그리고 소형 뭐 빌라라든지 소형 아파트, 이런 뭐 정말 이런 아파트, 소형 아파트, 정말 30년 넘어가는 아파트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청약에 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내 빌라가 안 팔리거나 또 내 정말 작은 빌라 하나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주변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좀 변화가 좀 필요할 시기고, 특히 이제 2030, 뭐 2030 위주로 또 신혼부부라든지 내 생애 최초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또 이야기를 해서 청약제도를 많이 변화를 했지만, 저는 반대로 정말 집이 필요한 50대, 뭐 60대, 심지어는 70대도 내 집 마련이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주택 청약제도를 갖다가 한번 변화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맞게 방향성을 갖다 한번 점검을 해서 새로운 제도를 갖다가 또 한번 도입을 갖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뭐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부동산을 현재 하고 있는데도 그냥 유튜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걸 갖다 제가 억지로 또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제가 부동산을 갖다 그래도 접한 지가 13년째, 공부한 기간까지 따지게 되면 거의 14년을 부동산 현장에서 접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실무에서 이제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제가 2009년도를 경험을 했잖아요. 내려가는 시기에는 뭐 지금보다 그때 분위기는 더 안 좋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지금의 분위기가 더 안 좋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13년 동안 주택시장을 경험해 보면서 느낀 거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내려갈 때는 정말 심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판단을 정말 흐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강하게 잡으셔야 되고, 또 이 시기에 본인들이 뭐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한번 정말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남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저 말고 또 다른 분들이 유튜버, 또 전문가들이 유튜버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전망을 하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내 기준으로 해서 내 상황과 맞춰가지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루, 한 달, 1년에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부동산 노트를 만들으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제가 아침에 좋은 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잠들기 전 하루에 있었던 좋은 일을 기록하세요. 이거보다 잠들기 전 내 부동산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아니면 내가 경제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디플레이션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각자가 공부를 해보는 그런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 안 넘어가려고 제가 최대한 애를 썼는데, 또 오늘 10월 15일이고요. 또 즐거운 또 주말입니다. 주말 행복 가득 하시고, 또 저는 월요일날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